네, 정치권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본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한 달여 만에 청와대에서 참모진을 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 조금은 빠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적정하다, 늦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왜 이 시간 한 달여 만에 개편을 했을까요?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총선 민의를 반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3당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협치의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께서 3당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담을 상당히 잘 끌고 그리고 굉장히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이 청와대 개편과 더불어 오늘 새누리당에서 네. 혁신위원장이 이제 지정이 되고 비대위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와 그리고 혁신위 체제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인사 개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청이 동시에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여소야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이제 당청이 좀 시작해 보자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역시 그동안 총선 패배 이로 인한 고심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고요. 이를 빠르게 좀 더 새로운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고심한 흔적들을 일단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모가 너무 소폭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총선에 대한 평가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대참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상 처음으로 1당에서 2당으로 주저앉는 그런 사상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면적인 좀 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무 파트의 경우 현기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자리에 그대로 유임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 관련해서 청와대 당청 관계라든가 또 공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정무 분야에서 뭔가 좀 흐름을 변화를 줬으면 좋았을 테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 역시 기존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실패한 거 아니냐. 뭔가 더 보완하고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일단은 경제팀이 거의 그러니까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가고 또 경제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이제 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흐름 그리고 좀 더 그걸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청 관계 또 대외 관계 전반적인 측면에서 분위기 쇄신하고 마지막 이제 사실은 올 하반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쉬운 측면도 좀 지적을 합니다. 네, 규모가 소폭이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개편은 이 총선 이후에 네. 인적 쇄신이 왜 없느냐 하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적 쇄신의 시동의 의미가 있는데 왜 이번 시점에 좀 사실 한 달여 지난 지금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럼 왜 지금 시점에 이루어지냐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총선 직후에 바로 하면은 상당히 그 총선 패배에 밀려가지고 쓰나미처럼 밀려서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새누리당 같은 도로 침박당이냐 하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쇄신된 게 하나도 없다. 패배했는데 그런 지적들의 부담을 느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3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하는 시동 이런 거하고 좀 맞춰서 해야 이런 거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그냥 좀 신용만 한 게 좀 소폭으로 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관건은 뭐냐면 단순한 이런 인적 개편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스타일의 실제 변화가 오느냐.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청와대 추가 참모진 개편, 예를 들어 정무수석을 왜 바꾸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앞으로 내각의 개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이 평가를 하는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더 앞으로 지켜보고 평가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 평론가께서는 안 한 거보다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는 인적쇄신의 의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그런데 언론사 간부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때 국회를 심판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소야대 전국이 이제 20대가 이 20대 국회 개원이 직면했고, 그리고 이제 발빠르게 대통령이 당 지도부들은 지금 공백인 상태에서 마저 이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난 금요일입니다. 체감을 해보니 변화하지 않으면 민심을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 아까 이제 동력이라는 말씀,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못해서이든 혹은 이제 후반기를 이제 바라보고서든 이제 소폭 인적쇄신을 한 겁니다. 예. 문제는 단추가 하나 더 남아 있죠. 개각이라고 하는 단추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당청은 지금 어쨌든 변화를 했어요. 지금 오늘의 청와대 인사는 자, 야당은 대체로 불만족 그리고 불만입니다. 국민 뜻에 미치지 못한다. 뭐 여당이야 당연히 환영입니다. 그 이제 폭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카드는 개각의 여부다. 근데 정부 장관 신설은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하기 위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몫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등등. 그럼 환경부라든가 몇몇 군데 또 뭐 농림부 이런 쪽들의 지금 불만들이 많은 상태에서 네. 결국은 이 동력을 마련한다고 하면 부처들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공직사회를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는 대통령의 지금 또 임무와 역할,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소폭의 개각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네. 아직 이제 청와대의 인사 개편은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저희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부분까지 잠시 뒤에 좀 더 그 부분은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병기 실장 후임으로 발탁이 된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포털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백기련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에서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완수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공직자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실장은 과거 구급 공무원에서 시장과 도지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1963년 최신부 서기부로 공직에 입문했고 이어 성균관대 편입해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유의 성실성과 행정 실무 능력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 서울시에서 근무할 땐 5개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이어 고향인 충북에서 관선지사를 역임한 뒤 1993년에는 서울시장에 1998년과 2002년에는 각각 자민련,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에 선출됐습니다. 특히 충북도지사였던 지난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충북 오송역을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장은 당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용퇴했습니다. 지난 2013년 지역발전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직에 7년 만에 복귀한 이 실장은 그로부터 3년 뒤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행정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비서관으로 각각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지만 박 대통령과는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과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듣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좀 관심 갖는 것이 이제 인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이 충청권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분이 워낙 또 행정의 달인이다라는 그렇죠. 부분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과연 비서실장에 어떤 데 포인트를 좀 줘야 될까? 과연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뽑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는 여러 가지 박 대통령의 향후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 내각 개편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폭넓은 내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행정의 달인을 비서실장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여소야대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그 행정부와 또 그 국정의 여러 가지 측면, 또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이 행정의 달인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관리 체제로 가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무엇보다도 이분께서는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행정 중심에 그리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청백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를 바르게 잡고 갈 수 있는 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쭉 거론이 되다가 막판에 비서실장으로 온 것은 앞으로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네. 새누리당의 변화의 체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폭 개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국무총리로는 누구를 임명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핫 이슈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아닌가. 이 각도에서 이번 이원종 전 지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그런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김 교수님, 뭐 지금 뭐 안정적인 관리 이러한 부분의 측면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죠. 떠나는 이병기 실장에게 야당과 소통 잘했는데 벽 넘지 못하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만 열심히 해주는 비서실장이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가장 고심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안정적인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후반기로 가면서 청와대 내부라든가 또는 행정부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특히 관료주의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현재도 사실은 그런 이반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사실상 수첩에 받아 적는 창의적인 이 행태보다는 아무래도 더 수직적인 틀에서 이를 보조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과 설득도 잘하고 화합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이원종 이제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을 한 거고요. 또 충청 지역에 대한 배려도 일부분 또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역시 야당과의 정무적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데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정무수석도 있지만 비서실장이 결국은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동안의 수직적인 당청 관계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총선 때 대참패를 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물론 공천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 문제와 당청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대야 관계도 사실상 지금 협치를 한다고 해서 커진 야당들이 일단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동안의 야당 관계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작년에 오죽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대한 절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화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병기 실장이 뭐 대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야당과도 어느 정도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정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과연 어느 정도 뭐 정무장관이라든가 또는 이 당과의 관계에서 현재 비대위 그리고 혁신이 이 다양한 시스템들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아마 신임 비서실장으로서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원종 실장은 안정적 행정을 다방면에 알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 이미 말씀하신 거고 네. 다른 측면을 좀 한 두세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행정 분야만 주로 있었고 굉장히 비정치적 인사 아닙니까? 비정치색.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만 해도 정치권에도 있었고 예. 그런 지금 비정치색이라는 게 어떻게 좋게 말하면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한번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요.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원만하고 합리적 성격이니까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네. 정진석 이번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에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오늘 임명된 김용태 혁신위원장 네. 하고 같은 충청 거기도 이제
원래 고향은 충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충청 출신으로서 서로 소통하는, 소통하면서 이런 장점도 그러니까 여당과의 소통이죠. 그런 게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여의도에 좀 너무 지나친 정치적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주자로 영입하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의도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충청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그러한 것까지 뭔가 친화성을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한번 흥미있게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비정치색이면서 실장은 이랬지만 그 참모들을 보면 안종범 이번에 수석이라든가 강석훈 수석, 그 다음에 이미 고용복지수석인 김현숙 수석은 이미 친박계 출신들이단 말이에요. 친박계 출신들이 수석에 딱 포진하고 있으면서 비서실장은 정치색이 없는 이러한 특징으로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74세 비서실장이 74세인데 네. 이번에 당을 보면은 이 세대 교체를 강하게 세대 교체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50대 중반이고 이번에 혁신위원장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40대 후반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동안 굉장히 연로한 이미지를 줬던 새누리당이 굉장한 세대교체 총선 이후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달리 이 청와대와는 좀 안정적으로 노장청을 좋아하는 거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로 보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젊은 새누리당의 수뇌부, 지도부와 약간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모인 청와대. 그럼 당청의 수직 관계가 되기에는 우리나라 역학 구조상 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 관계가 네. 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저는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 이전에 네. 아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얘기를 인용하셨잖아요. 이병기 비서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야당과 소통도 많이 시도했고 큰 과오가 없는데 이렇게 가셨다 하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후속 보도들을 보면 자 그럼 이병기 비서실장이 왜 사퇴한 거냐? 사퇴 이유는 뭐냐? 흔히 우리가 경질이냐 아니면은 교체냐 본인의 사임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 참패에 대한 인적 쇄신이다 청와대. 그거는 명분적으로 맞는데 네. 이병기 비서실장이 만약 총선 전 연초부터 자 이제 이 피로도를 좀 노출하면서 자 이제 그만 좀 물러가고 싶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는 아 이거 정말 제가 사의를 하고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이병기 비서실장은 왜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고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얘기를 이제 짚냐하면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행정의 달인이고 비정치적인 인물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 인맥관계가 있는 존재 인물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제 관리형 비서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관리형 비서실로 갈 텐데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비서실장으로. 실제로 액션을 하기에는 이게 올드보이가 김기춘 비서실장도 올드보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와대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정원장 출신임에도 대화 관계에 있어서 개방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미션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이번에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의 미션은 무엇인가? 키워드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아까 정 대표님 짚어주셨지만 이원종 카드는 원래 국무총리형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비교되냐면 행정의 달인 그러면 고건 전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혹은 MB정부 마지막에 김황식 전 총리. 존재감이 없었지만 최장 총리를 하면서 관리를 잘해온.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이 60년대에 구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중전화에, 당시 공중전화 있지 않았습니까? 동전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 농사보다 힘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성대 출신으로 성대 야간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예. 자수성가형입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를 66년에 패스해서 관료의 길을 걸어온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잡거나 공무원들의 이 부처들의 이제 레임덕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푸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근데 청와대 내에서는 특별히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청렴성이나 비정치성이 상징적으로 뭐 대화 관계나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를 후반기에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원종 실장 체제 하에서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의 정무적 기능에 관해서 약간 이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의 방법 그리고 그 스타일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엿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가감없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드렸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무적 기능, 청와대가 임기 말에 정무적 기능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국정 운영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무적 기능을 정무장관직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거 이제 국회 입법을 이제 해야 되죠. 예. 하면서 정무장관의 청와대의 정무적 기능까지 얹혀서 할 수 있는 그 중진 실력 있는 분을 소통이 가능한 분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 문제 매듭을 풀어가고 또 여소야대에서 원내 대표들 간의 정례적인 회동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과거에 여소야대나 혹은 정치적인 정국이 어려울 때 그 매듭을 풀어가는 역할들을 거의 대부분이 역대 정권에서는 정무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허주 김윤환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려 정무장관을 3번을 했어요. 이분은 킹메이커를 2번을 하고 그리고 특히 3당 합당 시절에 1로 3김 시대 이럴 때 다 정무장관을 하면서 여야의 막힌 관계를 그 특유의 허허실실이라는 걸로 인해서 잘 풀어가서 어려움이 없도록 했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국 운영의 구상 속에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통해 가지고 임기 말기에 국회 관계,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정무장관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3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보통 이제 모든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우면서 협치에 물꼬를 텄다,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그 부분의 연장성으로 이번에 비서실장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과연 이것이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의 시작이냐?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특히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그동안의 정치 운영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실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야권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단초들이 뭐냐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이라든가 또는 가습기 살균제 이슈도 있고 국민들에게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특히 이제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은 야당 이 협치라는 출발은 뭐냐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가졌던 부분에서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여당이 또는 정부가 관철하고자 하는 이슈를 절반을 득하는 서로 간에 그런 양보하면서 윈윈하는 시스템이 이제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번에 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당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세월호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전혀 논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협치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정무장관직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의 안들을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거기에 가서 앞으로 단초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청와대 일부의 개편만 가지고 전체 협치의 가능성을 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앞으로 나오게 될 후속 흐름들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 간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법안과 그다음에 전국 이슈에 대한 이 요구들이 어떻게 관철이 되고 또 일부의 양보선들이 제시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래서 박 대통령이 최근에 그 여야 원내지도 만난 이후에 과연 협치와 소통이 물꼬는 탔다 뭐 이런 언론의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에 어떤 그런 시동 거는 의미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아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도 보면 3당 대표 회동을 정례화한다, 분기별로 정례화한다든가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문제를 국론 분열제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뭘 검토해봐라 이런 것들은 좀 변화된 모습이지만 그날도 보면 야당하고 노동개혁법, 세월호법, 여기 북핵해법 등에서 완전한 의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도 변할 것으로 보고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상황은 그동안은 과반 의석이 넘는 구조였는데 지금 과반에서 훨씬 모자라는 122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는 그 당초에 박 대통령처럼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게 이제 야당에서는 그 독선으로 비춰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렵거든요.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나 뭔가 이제 여야가 협치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대통령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대통령의 변화 여부 이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바라면 안 돼요. 결국은 청와대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 18개 부처 장차관들과 뭐 막대한 고위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초기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중후반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띄고 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 국무회의나 대수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각인된 말이 뭐냐면 적자생존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을 깨알처럼 적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도 깨알처럼 디테일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이것을 밑에서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참모들이 네.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대통령에게 변화도 요구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강직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면서 그것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사통팔탈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 외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부였다라는 거죠. 중반기까지는. 그럼 어떤 장관이 어떤 수석이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잠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젠 대통령을 대신해서 뛰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하이라이트로 포커스를 받게 된 것이 정무장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내각 그것을 대표해서 이 강해진 여소야대에서 야당과 함께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분기별로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례화의가 나왔고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여야정 협의체예요. 여기서 모든 걸 풀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그동안 싸우던 것 이제 3당 구도인데 정부가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여기서 그럼 핵심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냐. 그래서 저는 정무장관을 누가 맡을 것이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인적쇄신에 더해진 개각 일부 소폭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새롭게 포지셔닝되는 인물들이 후반기 국정의 키맨들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궁금한 것이 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박 대통령 운영하는 시간이 1년 반인데 그렇죠. 그동안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 쉽게 넘어가진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새롭게 개각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좀 원활할 것이냐. 본부장님 먼저 얘기를 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개각에 대해서 대폭이 있을 수 있다, 소폭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전망이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개각은 해야 될 것이고 또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각을 하려면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평소에도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이제 잦은 개각을 제동을 거는 장치가 됐어요. 과거에 대통령들이 1년 내지 1년 반의 장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장관들 수명이 좀 길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문인데. 근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그래서 좀 길게 미국은 4년을 같이 가니까 조금 길어진 건 굉장히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한 사람 반드시 교체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잘못해도 좀 교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여소야대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더 험난하거든요. 더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동의를 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각을 하는데 그 개각의 폭은 원래는 총선에 이 정도 참패하면 총리를 바꿔야 돼요. 원래. 당연히 바꾸는 게 외국의 내각제에서는 거의 뭐 정권이 교체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황교안 총리는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왜냐하면 이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절반의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현재 청와대에서나 여권에서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큰 불만이 없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것 같고 그러려면 핵심 비록 폭이 중요한이 아니라 핵심적인 장관들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 아까 정무장관을 신설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 신설하려면 법으로 이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이번에 동의도 구했으니까 그럴 경우는 지금 여권 인사들이 뭐 이번에 뭐 낙선한 사람을 거론하기도 하고 오히려 현역 중진들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무장관은 야당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 성향이거나 야당 출신 인사를 정무장관으로 전격 기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게 비록 연정은 아니더라도 야당 소속인 사람을 임명하면 연정이 돼버려요. 아주 작으나마. 그러나 야당 출신 인사를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로서 일종의 협치, 연정은 아니도 협치의 상징으로 야당 출신 정무장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개원한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새누리당도 비대위와 혁신이 투트랙
그 시스템에서 이제 전당대회 방향이 다 잡혀갈 거고 혁신이 안도 나오면서 당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각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때 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폭 개각을 통해서 정부가 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차기 대선 로드맵을 같이 구상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총리까지 포함한 대폭 개각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총리는 정치형이면서 통합형의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 몇 사람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환경부 장관 등에서 요즘 옥시 문제 등에서 대폭 개각을 가야지만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신호가 가는 거고 그리고 청문회 그렇게 뭐 야당들이 발목 잡지는 않을 거예요. 협치를 하자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비리가 없는 이상 장관 임명 청문회 뭐 이렇게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이 변하고 정부가 변하는 그러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폭 개각이라면 뭐 저는 뭐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얼마든지 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이라는 것은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 이후에 대폭 개각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와대에 대한 개편 역시 소폭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와대 개편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협치의 방향이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폭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은 굉장히 큰 부담이 가거든요.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다음에 거대한 두 개 야당이 지금 함께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원내대표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중을 내비치셨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대폭 개각이 좀 쉽진 않다. 그렇다면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과감하게 협치의 시대라면 분명히 내 자리도 일정하게 양보를 하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공화당 소속의 척 헤이글이 국방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방 전문가로서 또 일도 잘했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과거 뭐 김대중 김종필, DJP 때 뭐 경제부처 장관들은 사실상 다 뭐 김용환 전 부총리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JP 계열의 많은 장관을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냐면 협치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인재풀과 내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틀만 가지고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아주 여당의 무소속을 합하고 야당의 무소속을 각각 합하면 130대 170 정도가 됩니다. 약 40석의 차이가 나는 정말 여당이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래서 야권의 인사도 등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인재들을 공유함으로써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무장관의 역할은 도리어 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런 정당들의 협의의 과정들을 어떻게 조례되느냐. 결국은 이 여당이 새누리당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쥐고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어서 여당이 좀 더 조율하고 비대위와 혁신위가 활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줌으로써 여당이 다시 한번 생기를 찾게 하고 활력을 찾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두 야당과 서로 만나는 과정들. 이게 진정한 사실은 거버넌스, 소위 말하는 협치가 되는 거지 그냥 일정한 현재의 정치적 몫을 가지고 가는 것들 그리고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진영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사실은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인재의 틀, 그다음에 내각의 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가는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협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평원 지금 저는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치 혁신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거듭나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굴 모셔올 것인가? 뭐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손학규 고문을 모셔와야 한다. 혹은 뭐 또 김병준 교수를 모셔와야 한다. 야권 성향의 뭔가 좀 혁신을 정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여권에서도 크게 반감을 갖지 않는 인사, 중립형 인사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엔 하마평에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 구도의 정치 현실. 그러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많이 뒤로 갔습니다. 이게 중반기 정도면은 시도해볼 만한 거고요. 연정도 시도해볼 만한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꼭 이게 어떤 대통령의 타이밍 선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총선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4월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새누리당이 이겼으면 지금 인적 쇄신의 얘기가 안 나왔겠죠. 예. 참패에 대한 뭔가 액션이 필요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뭔가 운신의 폭은 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뭔가 크게 이 뒤바꿀 수 없다면 작은 몇 개의 묘수를 기가 막힌 묘수를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폭이냐 소폭이냐, 전 소폭일 거라고 보는데 그 소폭에서 어떤 인물, 어떤 인사를 둠으로써 한 수의 묘를 찾을 것이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키워드는 협치 아닙니까? 야권 출신의 인사 참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야권 출신 인사를 정부에서 포진시켰을 때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끼리 또 선명성 경쟁, 어떤 이제 이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어느 당과 더 친하냐. 그럼 지금 이 어찌 보면 청와대가 국민의당을 더 배려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을 더 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이 싸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야권 출신의 인사가 지금 여권에 포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아까 아쉬움이 남는 게 지금 이원종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차라리 이 비정치적인 중립적인 인물로 지금 아까 염두에 두고 있으시라 그랬잖아요. 정 대표님. 저도 몇몇 분이 지금 떠오르는 중립 성향의 거물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포진을 잘 두면 사실은 지금 뭐 대대적인 이제 반향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국정 후반까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묘수들이 있을 텐데 청와대가 이러한 포석을 앞으로 깔 것이냐. 지금 이제 개원 후라고 보시는데 저도 개원 전후일 거라고 봅니다. 개원 전이어도 상관없고 개원 후여도 상관없는데 네. 인사청문회 부담감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은 청와대 인적쇄신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지금쯤 드라이브가 걸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도 항상 아쉬운 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좀 민의를 다 잡고 예. 한번 야당하고도 함께 정치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할 때 임기 끝이 오는 거예요. 5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민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거의 데드라인에 다가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여권 내부에서 또 레임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레임덕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처럼 우리 대통령도 퇴임하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협치의 묘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협치는 꼭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 남은 1년 10개월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의 2년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현재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지금 어느 당도 123석이 넘는 정당이 없어요. 다음 정부의 지금은 임기 말이지만 다음 정부 초기에 여소야대 속에서 어느 정부든 출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권 통합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이 협치의 모습, 여소야대 구조 속의 협치의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바로 이러한 단순한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 그건 서로 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정권을 위해서도.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권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실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네. 수 있는 저는 단초가 있다는 게 지난번 원내 이제 새 3당과 대통령 회동이 있었을 때 6개 항의 합의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 별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약속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국방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경제는 어느 역대 정권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그럼 국방 안보의 키워드가 방점이 늘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계속 갈등의 골이 이제 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이제 야당도 국방 안보에는 여야 없다. 저 안철수 대표도 지금 전방 시찰을 하고 안보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겠다. 이 굉장히 미국식 소통 스타일로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를 이 대통령이 약속하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 외의 다양한 이슈들, 국정 이슈들은 야당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채널과 공간이 충분히 정례적으로 만들어지느냐. 네. 이걸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가 우선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저희가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또 혁신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좀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김황식 전 총리가 또 가장 많은 표를 또 받았던 그렇습니다만은 모두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뽑은 사람이 바로 삼선의 김용태 의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참 그 혁신위원장을 맡을 분들이 없어가지고 고심한 끝에 결국은 당내에서 소장파들 가운데 혁신을 가장 대표하는 김용태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비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 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친박이고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비박인데 전국위원 내일 17일 날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혁신위원회 독립성과 그리고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을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율성의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준다고 했는데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양 갖추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전당대회 치를 때까지 당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 전략적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대위도 보게 되면은 비박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혁신위원을 이제 당 내외 인사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이제 있겠지만은 2달 동안에 정말 뭐 신의 한 수를 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7월이든 8월이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 체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그 차기 대표부에서 결정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선 기대는 해봅니다만 그러나 큰 변화가 과연 오겠는가? 예. 이 2달 동안에 이 혁신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역할들이 저기 이제 많은데 사실은 인적 쇄신은 이제 뭐 선거 끝났으니까 할 수도 없고. 원래 인적 쇄신에서 이제 답이 찾아야 되는데 그건 끝났고 네. 그렇다면 지금 본다면 결국은 정당의 어떤 개혁, 예, 당의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는데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정당 개혁 차원에까지로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 과거의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범위를 제가 볼 때는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혁신위 출범이 사실은 저는 혁신위원장을 분명히 외부에서 비박계, 친박계가 사실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 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십고철에 밤을 새서라도 설득을 해서 외부에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지만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일단 현재 새누리당이 혁신에 대한 좀 안일한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더 열정을 갖추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용태 의원이 48살입니다. 굉장히 젊고 그렇지만 또 지역을 잘 챙기면서도 자신이 쓴소리를 마다하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성심을 다해서 새누리당의 개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도 스스로 폐허 속에서 새누리당을 일궈내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당청간 간의 문제, 계파 갈등 다 드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런 의지로 봐서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기간이 짧고 또 비대위와 혁신위의 관계 이 다양한 당내의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저는 정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한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당청관계 개혁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왜 참패했는가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반성하고 대안을 내고 노력한다면 그 가능성의 단초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한 기대감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걱정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부장님 같은 질문인데 오늘 저도 이 발표 때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나가면서 백불을 했던 얘기가 자신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 그리고 계파 갈등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말씀이 나왔지만 2달밖에 없단 말이죠. 예. 가능할까요? 2달에 쉽지가 않죠. 이렇게 문제는 또 만들어도 아니라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오늘 뭐 의원직의 그런 특권들 내려놓고 이런 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 화합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이 쇄신이라고 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것은 세력의 교체거든요. 네. 인물의 변화고 세력의 교체인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제 오늘 뼛속까지 바꾸겠다 해서 의지는 굉장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 도로 침박당 아니냐 하는 비판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좀 경량급 아니냐, 좀 젊고 또 삼선이니까. 네. 그래서 뭐 과연 제대로 이 친박 권력 프레임에 혹시 그냥 좀 맞물려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이 김용태 의원이 뭐 제가 아는 우리 이제 후배입니다만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굉장히 비박계 쇄신파로 활동해와서 앞으로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세력이 교체되는 거를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친박이 물러서라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친박과 비박이 권력을 분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 예, 최소한 분접하는 모양을 취하고 오늘 그 비대위 발표도 했는데 비대위에 보면 10명 중에 당연직을 포함한 10명 중에 3사람 빼고는 한 6, 7사람이 비박 또는 중도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일부러 친박을 개파를 따지 않았다는데 친박을 배제하려는 모양을 굉장히 비쳤어요. 그렇게 개파를 예, 그런 게 따졌죠.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세대 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총선을 거치면 대선 주자들이 소위 고갈됐다 그러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50대, 그다음에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40대, 그다음에 오늘 비대위원들도 보면 김세연, 김영우, 이혜원 등 다 이게 젊은 진영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당을 젊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김용태 위원장이 충청 출신이라는데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짧아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달의 시간인데 그럼 전당대회까지가 만약에 이제 이 시한이라고 한다면 예. 자, 조직을 꾸리는데 이제 한 2, 3주 갈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 리스트 만드는데 또 한 이제 2, 3주 갈 거고요. 그럼 이게 혁신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실천합시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전당대회 이제 직전부터 정신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당헌 단규를 바꿀 정도의 이 노력을 해서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줘야죠. 당권과 상관없이 혁신위는 지속 존재한다. 혁신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어떤 이 당대표가 등장하더라도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권한이. 그 이상 이하 없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의 존재는 계속 가게 하고 비박계 이 당대표가 등장하든 뭐 친박계 당대표가 등장하든 혁신위하고 조율하면서 쇄신에 관한 모든 권한은 혁신위에 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유지시켜줘라. 당원 당규에 그렇게 박아라 그러면 라고 하는 것 하나로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준다면 그 진정성과 혁신위에 전 김용태 의원이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의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전당대회죠.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이게 새누리당이 변화될 거냐 안 될 거냐니까 그럼 2달 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비대위는 전당대회에 전념하는 조직입니다. 혁신위에 이제 혁신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해서 지금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어떤 전당대회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등장하는 당권 주자들 그리고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 새로운 신임 이제 인선에서 새누리당의 혁신 의지가 국민들에게 확인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준비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또 새누리당에서의 김용태 새로운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 다음 주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